이제 그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은 떠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준 교훈과 감동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 출연진들이 되겠죠. 자, 주연 인물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왕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잘하셨어요. 자, 그럼 조선시대 전기, 임진왜란 이전의 왕들을 살펴보면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가 되는데 여기는 연산군부터가 이제 16세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 임금들이 좀 업적이 많죠. 세종대왕도 있고 성종도 있고. 근데 여기는 연산군, 중종 이때부터는 뭐 사화나 벌어지고 별 업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조선 전기 중에 백성이 살기 좋았던 시기는 16세기보다는 15세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자, 딱 네 글자씩으로 한번 이 사람, 우리가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 누가 갑자기 설민석 선생하고 좋은 시간 가졌다며 태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라를 세운 왕을 태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를 우리는 개국군주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뭐. 개국군주. 자, 그리고 정종이 누구였죠? 동생, 다섯째 동생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말 그대로 허수아비로 앉혀진 왕이었지 않습니까? 조선 제2대 왕. 그래서 뭐 바지사장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허수아비 왕이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태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의 막 이복 동생 방번이, 방석이, 정도전까지 죽이고 아버지 왕 되기 전에 하여튼 정씨를 전문으로 해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여기는 태종은 끊임없이 무슨 권을 강화했어요? 왕권을 강화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혈육도 못 믿어, 외척도 못 믿어. 그래서 자기의 뭐 부인 그 처남들 다 죽이고 자기 그 세종대왕의 그 처가 쪽 있잖아요. 사돈도 다 몰아내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계모도 몰아내고 하여튼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왕권 강화밖에 몰랐던 사람이 태종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왕권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종은 업적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부터 다져온 그런 바탕 위에, 그러니까 피로 건국된 어떤 그런 땅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게 세종이었구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세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발명품도 있고 업적이 많은데 그냥 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애민군주. 그러니까 유교국가 그러면 흔히들 뭐 답답한 나라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실제 이런 왕들만 있었으면 유교국가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죠? 애민의 군주였다. 자, 근데 여기는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종이 되는데요. 여기는 문종 같은 경우는 되게 잘생긴 왕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기는 문종의 경우는 특히 좀 잘생겼지만 문제는 즉위하고 2년여 만에 그냥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미인방명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소년의 삶을 살다가 결국 삼촌 세조한테 왕자를 물려주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했던 소년군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여기는 세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막 사육신, 생육신에다가 엄청나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죠. 딱 자기 할아버지 태종 닮은 꼴인데 다른 점은 태종은 외척을 못 믿고 그리고 많은 후궁을 들임으로써 외척을 견제했다면 여기 있는 이 세조는 믿을 것은 내 친척밖에 없다. 혈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외척을 많이 등용하고 자기가 왕 되는데 도움을 줬던 한명회와 사돈 관계를 맺는 등, 그러니까
뭐 왕권을 강화하고 독재를 했던 거는 똑같지만 그 통치 방식 스타일 자체가 달랐던 이 사람이 세조였습니다. 그 세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독재군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세조의 첫째 아들이 글쎄요, 단종의 엄마죠. 형수의 저주로 여기는 세조는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첫째 아들은 20살에 목숨을 잃습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되죠. 이 사람은 예종인데 글쎄 세조 형수의 저주였을까요? 여기는 예종도 19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절군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성종이 그 다음번 왕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성종의 경우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을 완성하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종의 조카죠. 조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성종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정치는 잘해요. 진짜 정치는 잘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좀 여자 문제도 복잡했고 그리고 또 질투가 심한 부인을 얻잖아요. 그래서 태교부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 연산이 조금 좀 성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패비윤 씨가 그 사형 먹고 죽은 걸 알게 되고 여기는 연산이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연산은 완벽한 폭군이에요. 여기는 어디 갔어? 태종, 여기는 세조, 이런 사람들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왕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폭군이란 소리를 듣기에는 백성을 향한 업적이 많았잖아요.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걸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나름대로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성군, 폭군 두 가지 자질이 있다 해서 양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산은 양군이 아니라 절대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피를 묻혀서 얻은 권력을 백성에게 베푼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향락과 쾌락의 도구로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흥청이라는 기생을 궁궐에 들였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흥청망청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쫓겨나고 이복동생이 왕이 됐으니 자, 그것이 바로 여기는 중종이 됐는데 여기는 중종이야말로 말 그대로 자기가 왕 될 생각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훈구파들이 중종 반정 일으킨 사람들이 앉혀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이 사람도 뭐 거의 뭐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중종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중종이 허수아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 삼는다고 살인파를 등용했는데 조광조였죠. 근데 결국 그 조광조를 내칠 수밖에 없었던 기묘사화가 벌어졌던 게 바로 여기는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종 다음에 인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인종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죽었죠. 그냥 뭐 왕 되고 나서 한 9개월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중종 아들인데 단명했던 단명군주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때 어리버리 꼬마가 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종의 이제 배다른 동생 명종이 왕이 되게 되는데 엄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명종 때는 을사년에 사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종의 삼촌이었던 윤헌영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을사년에 벌어져서 을사사화였다. 자, 여기는 선조는 붕당이 처음으로 형성됐고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나뉘는 무슨 회란이?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선조의 비겁함은 정말 하늘을 찔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선시대 후기 쪽의 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가 될까요? 선조 아들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해요. 자, 여기는 광해는 빛나는 바다인데 자, 선조의 후궁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선조가 조선시대 최초의 반개 출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다음 왕만큼은 적장자한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무시당하다가 16년간의 어떤 그런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위태위태한 세자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돌연 죽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광해였습니다. 물론 개인사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왕조 남자들의 씨를 말릴 정도로 이 사람도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긴 한데요. 그의 업적 자체가 안으로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대동법으로 표현됐고 밖으로는 국제정세 감각을 21세기 형태로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펼쳐나갔다고 해서 탄력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해서 21세기에 재조명되는 임금이 광해죠. 그래서 여기는 광해는 뭘 기억해야 돼요? 중립외교, 실리외교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해가 쫓겨나게 됩니다. 광해가 쫓겨나고 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인조의 경우는 사실 뭐 공모자죠.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여기는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 되는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주모자라면 주모자고 그리고 여기는 뭐 중종의 경우는 사실상 뭐 안 처진 자라면 여기는 인조는 공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인조의 경우는 왕이 된 다음에 서인들과 손을 합쳐서 광해군과 정반대의 의리 명분 외교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전쟁이 터지니 그 끔찍했던 전쟁이 병자년에 벌어진 뭐였죠? 병자호란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 다음에 병자호란. 자, 그리고 여기는 인조의 아들이 요 사이에 무슨 세자가 있었어요? 소현세자 있었죠. 근데 소현세자가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줬다가 아버지한테 독살당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소현세자가 죽고 둘째 아들 효종이 집권하는데 그럼 효종은 무조건 일생의 목표가 아버지한테 효도가 뭐예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우리 아버지 이마에 흉터내고 우리 아버지 가슴을 찢어버린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해야겠다. 북벌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했던 군주가 효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거인이 장사가 뭘로 죽어요? 여드름으로 죽어요. 자, 여드름으로 죽고 나서 여기는 현종 때가 됩니다. 자, 여기는 현종 때가 되면서 사실상 북벌 얘기는 완전히 끝이 나고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그것이 무슨 논쟁? 예속 논쟁. 상복을 어물마 입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뒤바뀌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현종 때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현종은 되게 좀 유약했다고 그랬죠.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후궁도 없었죠.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후궁을 들이지 못한 유일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숙종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왕권을 강화시켜서 우리 아버지처럼 대신한테 휘둘리지 말아야지. 여러 명의 후궁들을 들여서 나도 아버지처럼 부인한테 혼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숙종이고 여기는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말로만 탕평하면서 막 국면을 전환시키죠. 그래서 여기는 숙종을 뭐라 그래요? 환국 정치를 했던 사람이다. 환국 정치, 환국 군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숙종의 후궁이었으나 중정까지 올라갔다 쫓겨났던 희빈장씨, 조선시대에 가장 이쁘게 생겼다라는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경종입니다. 근데 여기는 경종 같은 경우는 몸이 되게 약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유약군주다. 그래서 엄마가 뭐 고추를 잡아 당겼다고 그래가지고 하초를 못 써서 그렇단 말이 있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하여튼 몸이 약한 건 분명합니다. 세상에 게장 먹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경종이 죽고 나서 이제 배다른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것이 영조인데 자, 여기는 영조의 경우는 조선 최초의 천민 어머니를 둔 왕이죠. 컴플렉스가 되게 강했어요. 왕권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실시한 탕평책을 더욱더 강화시킨 탕평군주로서 붕당의 뿌리를 뽑으려 했던 사람이 영조가 됩니다. 자, 여기는 영조는 우리 집안의 한계,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한계를 자신의 자식이었던 이선희 사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못했으면 기대라도 안 했지.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들이 세상에 외동아들이 나중에 무술하고 뛰어다니니까 화가 나고 엄하게 가르친다고 불통에 교육했다가 자식을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뒤주에 가둬주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영조의 손자가 왕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됩니다.
정조가 비슷한 건 어렸을 때 여기는 연산군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연산군처럼 폭군이 되지 않고 성군이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그들에게 받은 사랑 덕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는 정조의 경우는 뭐 문무할 거 없이 뭐 최고의 군주가 아니냐, 뭐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님과 더불어서 최고의 군주다. 그래서 절대군주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순조하고 헌종하고 철종은 전부 다 꼬꼬마 분들이죠. 뭐 11살, 8살, 19살, 거기다가 나무꾼 출신이라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세도정치의 시대인데, 그럼 세도정치는 뭔데요? 왕권이 바닥에 떨어지고 외가 친척 세력들이 친인척 비리로 백성들의 등을 치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고요. 고종하고 순종실록은 일제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고종 같은 경우는 나름 개항을 했고 근대화를 실시하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국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좀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은 딱 그런 거죠. 학생으로 따지면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조금 약간 좀 답답했던 왕이 여기는 고종이고, 뭐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냥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국의 군주다, 비운의 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왕조 실록의 27명 왕들을 이렇게 네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골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어서 가보자. 백두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같이 할까요? 아리랑 아리랑 골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지치면 뛰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어서 가보자. 부르다가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부르다가 제가 놀란 게, 가사를 한 군데를 제가 틀렸는데 치명적인 부분이었어요.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더라도인데 가다가 지치면 뛰어가더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다가 지쳤는데 뛰어가더라도, 뭐 어쨌든 쉬어가든 뛰어가든 이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리고 뭐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맑은 물이 잘 만나듯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남남 간에, 남북 간에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성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환으로 이리 보전하세. 역사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뭔가 좀 이런 색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20년 만에 학창시절에 잡아봤는데 20년 만에 다시 기사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애국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 그 애국가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말에 창가라고 그래서 에코 빼주시고요. 노래 또 하고 싶으니까. 한말에 창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적인 가사에 그 외국곡을 붙여서 불러던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도가라고 있습니다. 학도에 청년학도, 일본 철도가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애국적인 가사에 올드랭사인의 곡조를 붙여서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애국가가 바로 이 애국가가 됩니다. 한이 서려 있죠. 그러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안익태 선생님이 코리아 환상곡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이제 띄어서 오늘날의 동해물가요게 만들어진 거고, 요게 이승만 정권이 되면서 이제 공식 애국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가끔 독립군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왜 저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